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도 양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 양수 가다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양수가 적은 경우인 양수 가소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수 가소증은 주상기 사망률과 태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양수 가소증을 이야기하기 전에 양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양수는 임신 중에 태아를 보호하고 성장과 발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양수는 얇은 막이 양막에 쌓여있는 투명한 액체로서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막아주고 각종 균으로부터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태아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골격과 근육이 발달하게 해주기도 하죠. 또한 체온을 유지하며 태아의 폐와 위장 간의 정상적인 발육에도 관여됩니다. 분만 진통 시에는 태아와 자궁 사이에 공간을 마련해 주어 태아가 충격을 직접 받는 것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죠. 즉, 제대 정맥이 눌리지 않도록 분만 중에 자궁, 태반, 태아로 가는 혈류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도 합니다. 만약 양수가 먼저 터져서 양수 파수가 있거나 양수 가소증이 있는 경우는 진통 시 태아에게 가는 혈류 감소로 생기는 태아 긴박증으로 인해 태아에게 위험을 초래하여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양수가 적은 경우인 양수 가소증이 있으면 태아가 위험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한 양수가 적으면 태아의 성장과 움직임에 제약을 받아 탯줄과 태아에 대한 완충작용이 감소하게 되어 태아의 변형, 탯줄 압박, 태아 사망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수 가소증은 원인에 상관없이 주상기 유병률과 사망률을 높이기 때문에 임상적 의의가 중요하며 각별한 주의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양수 가소증이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양수가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를 양수 가소증이라 하죠. 임상적으로 초음파상 양수 지수가 5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임신부에 약 5%에서 발생하며 임신 41주에는 약 10에서 25%에서 양수 가소증이 나타나죠. 그럼 양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엄마의 혈장에서 생성된 물질이 양막을 통해 이동하여 태아의 표피를 통해 분비되면서 양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임신 15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신장이 기능을 하여 소변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태아 소변이 양수의 중요 성분이 되죠. 또한 태아의 폐에서 체액이 분비되어 양수로 포함되며 태아가 양수를 삼킬 수 있게 되는데요. 임신 후기에는 태아의 소변과 폐에서 체액 분비를 통해서 양수가 생성되고 태아가 삼키거나 막 내의 이동을 통해 흡수가 되죠. 임신 35주에서 37주경에는 양수량이 약 1000cc 정도이며 이후 감소하게 됩니다. 만삭에 가까운 태아에서 일일 평균 양수의 생성량은 태아 소변 생성으로 800에서 1200ml, 태아 폐 체액 분비로 170ml 정도 생성되죠. 양수 가소증은 양수 가다증보다는 흔한 증상이 아닙니다. 양수는 임신이 진행되면서 점차 양수가 줄어드는데요. 양수가 적은 정도에 따라 태아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죠. 정상적인 임신 과정과 양수량을 보이다가 출산을 2, 3주 앞두고 양수가 적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태아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분만할 때 이상을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 임신 초기에서 중기에 오는 양수 가소증은 태아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양수 가소증의 진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 제2분기 이후에 양수량이 300에서 500cc 이하일 때를 양수 가소증이라 하죠. 양수 가소증은 초음파 검사로 진단하는데요. 산모가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수직으로 양수가 가장 많은 곳의 깊이를 재는 것을 단일 최대 양수 폭계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이 측정법으로 2cm 미만일 때를 양수 가소증이라 하죠. 또한 4곳에서 재는 양수지수 측정법이 있는데요. 이 검사로 5cm 미만일 때를 양수가소증이라 합니다. 양수가소증으로 진단된 경우는 양수가소증과 관련된 태아 기형,
태아 발육 제한, 태반 기형 등을 초음파 검사를 하여 세심하게 찾아야 하죠. 그리고 태아 기형이 있다면 염색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양수가소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수가소증의 원인은 태아, 태반, 모체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태아 원인으로는 양막 파열, 태아 발육 제한, 염색체 이상, 가속 임신, 태아 기형 등이 있죠. 양수를 싸고 있는 양막이 터지는 것을 양막 파열 또는 양수 파수라 합니다. 양막 파열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른데요. 양수가 한꺼번에 쏟아져 줄줄 새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간혹 위에서 터져 양수가 조금씩 또는 이따금씩 나오면 산모가 알기 힘들어 양수가소증의 원인이 양막 파열인지 알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생기는 양수가소증의 원인은 주로 태아적 원인으로 생기는데요. 양수는 주로 태아의 소변으로 생성되죠. 그런데 태아에게 비뇨기계 기형이 있으면 태아가 소변을 보지 못하거나 소변 생성이 잘 되지 않아 양수가소증이 생깁니다. 또한 태아에게 염색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양수가소증이 생기죠. 그리고 태반의 원인으로는 태반 조기 박리, 태반 경색, 쌍태아간 수혈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체의 원인은 약물 복용과 만성 고혈압, 자간 전증, 신장 질환 등이 있죠. 임신 시기별로 양수가소증의 원인이 다른데요. 임신 초기에 양수가소증이 있는 경우 태아기형이 있는 경우가 많고 양수가 적으면 폐가 발육되지 않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임신 후반기에는 조기 양막 파열로 양수가 새거나 임신 중독증 등으로 태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혹은 분만 예정이 일주일 이상 넘긴 지연 임신이 있는 경우이죠. 이제부터 양수가소증이 있을 때 어떤 합병증이 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아와 신생아의 예후는 양수가소증의 원인, 정도, 발생지, 임신 주수, 기간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임신 초기에는 유산율이 매우 높아 초음파로 양수양의 변화와 태아 심박동을 자주 측정해야 합니다. 임신 중기 이후에 양수가소증이 심하거나 오랜 기간 유지될 경우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폐 형성 부전증이 생겨 태아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양수가 적으면 활동에 제약을 받고 구부린 자세로 지내게 되어 출생 이후에 관절 구축으로 관절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상기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대체적으로 주상기 사망률은 1000명당 1.97이지만 양수가소증은 4.12이고 양수가소증인 경우는 56.5로 사망률이 매우 증가하죠. 지금부터는 양수가소증의 치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태아 감시를 위한 정기검진을 자주 받습니다. 임신 중반기 이후에 양수가소증이 있는 경우는 양수파수 여부를 확인하고 양수파수가 아니라면 양수가소증의 원인을 확인해야 하겠죠. 특별한 원인이 없이 양수가 적은 경우 태아의 폐 성숙과 태아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양수양의 변화를 보고 분만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양수양이 매우 적지 않고 위험한 사항이 아니라면 절대 안정과 휴식을 취하면서 정기검진을 자주 해야 하죠. 두 번째, 태아 발육 부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궁 내 발육 부전이 동반된 경우 자궁과 태반의 혈액순환에 이상이 있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태아가 발육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분만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태아 기형이 있다면 염색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태아가 선천성 기형이 있다면 염색체 기형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양수검사 등의 염색체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분만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분만 예정이 2-3주 전, 즉 37주 이후에 양수가 갑자기 줄고 태아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분만 예정일보다 일찍 나오게 분만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 태아의 안전을 위해 제왕절개 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진통 시 태아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분만 진통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분만 진통 중에 태아 곤란증과 같이 태아에게 위험이 있다면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6번째, 입원 치료를 합니다. 양수 가족증이 심하고 태아 반려 부전이 있거나 양수 파수로 인한 양수 가족증일 때는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해서 태아 건강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고 분만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태아 감시와 혈액 검사 등으로 분만을 해야 할 시기를 결정하는데요. 필요시에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항생제 요법과 조산 억제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7번째, 양수주의법을 합니다. 어떤 원인이든 양수가 너무 적으면 퇴출에 눌려서 위험할 수 있어 양막 안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수주의법의 단점은 대부분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죠. 양수 가족적인 산모가 심장병이나 제왕절개를 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진통 시 퇴출이 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양수주의법을 시행하는데요. 태아의 맥박을 관찰하면서 자연분만을 시도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간혹 양수 가족증 중에 양수 파수가 된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양수 파수가 양수를 담고 있는 양막이 터진 경우를 말하죠. 양막이란 양수를 채우고 있는 막으로 그 안에서 태아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과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양막이 출산에 의한 진통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 양막이 터져 양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양수파수라고 합니다. 이를 달리 조기파수, 양수파수, 조기 양막 파열 등의 이름으로 부르며 양수가 터졌다고 표현하죠. 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수가 터져 양수가 질로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소변이 아닌데 마치 물처럼 흘러나옵니다. 양수가 터졌을 때는 지체 없이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으셔야 하죠. 출산 전으로 양수 가족증이 있을 때 분만 시기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말기에 양수 가족증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태아의 생활 공간이 좁아져 태아 곤란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태아가 만성적으로 태아 곤란증이 있는 경우는 태아 안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기 전에 양수 가족증이 먼저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태아의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제왕절개 분만을 해서라도 출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양수 가족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도 태아에게 강한 진통의 자극이 가해지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태아 곤란증이 잘 생기게 되죠. 태아 맥박 전자 감시를 통해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가 정상이라면 며칠 간격으로 양수 양을 재면서 기다려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삭이 되어도 진통이 없거나 분만 예정이 지나면 태아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어 유도 분만이나 제왕절개 분만으로 분만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분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늘 산전관리나 진료를 해오시던 담당 선생님의 의견이 가장 정확하며 그 선생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죠. 양수 가족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양수 가족증은 양수 가다증보다 태아에게 더 위험한 사항이 많죠. 태아에게 기형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자주 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태아의 움직임인 태동을 잘 관찰하고 태동이 줄어들거나 평소와 다르게 차는 힘이 약하게 느껴질 때에는 병원에서 태아의 상태를 체크해야 하죠. 본인이 태아이기 때문에 태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그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태아를 진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담당 전문의 선생님과 긴밀한 소통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분만 시기를 결정할 때 엄마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모든 아기가 적절한 양수를 가진 태아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양수 가족증으로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임신부에게 진심으로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